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 금리 7회 연속 동결, 연내 인하 2회로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연준은 이틀간의 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작년 7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뒤에 9월부터 금리를 동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월 5월의 CPI 진전 5월에 1회에서 2회 인하 가능.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점도표의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참여위원들의 경로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1회에서 2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향한 진전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 5월의 CPI 전월 대비 보합, 주요 수치 모두 예상 하회. 지난 5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모든 주요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 12일 지난 5월에 CPI가 전월과 보합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까지 0.3%의 상승을 기록했던 CPI 상승률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프랑스 국채금리 미 CPI 둔화의 급락, 전국 불안은 고조.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전국 불안으로 치솟던 프랑스 국채금리마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10시 20분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전산 마감가 대비 10.09 베이시스 포인트 급락한 3.141%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 금리는 6.36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3.124%, 30년물 금리는 8.83 베이시스 포인트 밀린 3.603%를 가리켰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삼성전자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7번 연속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P 500 지수는 0.85% 상승을 하면서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 30 지수는 0.09% 하락 마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53%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소식부터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12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에서 7회 연속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FOMC 정례회의 이후 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까지 총 5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 중 4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와 관련해 이전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전 성명서에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표현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또한 경제전망 요약서에서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을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3월의 전망 대비 각각 0.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이로써 연준의 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5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에 3.4% 상승률에서 둔화된 수치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물가 지수 변동이 없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4%,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의 상승률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0.1%포인트씩 밑돌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반면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했습니다. 주거비는 2월 이후 매달 0.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빠르게 둔화가 된다면 그에 맞는 통화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이날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에 가졌던 이 기자회견에서 이 통화 정책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과 또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노동시장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광범위한 경제 지표들은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 상대적으로 타이트하지만 과열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오전 발표된 5월의 CPI 지표에 대해서는 이 CPI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 확신을 쌓는 데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FOMC 위원들이 5월의 CPI 결과를 이날 공개된 경제 전망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일부는 이를 반영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연준의 통화 정책이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상승했지만 예상치에는 미치지가 못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12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지만 이 로이터 통신이 전망한 0.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할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5월의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평균 전망치는 0%였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한편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 경제의 복합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유럽 최대의 히토류 금속 매장지가 발견됐습니다. 이 채굴업체 레어스 노르웨이는 최근에 성명을 통해서 이 오슬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210km 떨어진 텔레마르크 지역에서 총 히토류 산화물 880만 미터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전기차와 풍력 터빈에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 관련 물질은 약 150만 미터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스웨덴에서 발견된 히토류 매장량을 뛰어넘고 있는 규모입니다. 당시에 스웨덴 국영 채굴업체는
100만 미터톤 이상의 히토류 산화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히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스텔스 전투기 등 이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 등 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서 이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약 3분의 1이 중국에 있으며 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핵심 원자재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EU의 연간 히토류 수요 중 10% 이상을 영내에서 채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U는 2022년에 중량 기준으로 히토류 수입의 40%를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레어어스 노르웨이 측은 히토류 채굴의 경제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추가 수출에 나설 계획이면서 2030년까지 1단계 채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발견이 실제 채굴로 이어질 경우에 노르웨이와 유럽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홍콩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홍콩의 부동산 가치가 373조 원 감소를 하면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 홍콩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2,700억 달러, 하나로 약 373조 원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사스 사태 이후에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홍콩 부동산의 급락 원인으로 홍콩이 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입지를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뉴욕과 런던 등 다른 주요 도시들처럼 홍콩도 금리 상승과 금융권 일자리 감소, 그리고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융 허브로서의 신뢰 상실입니다. 2019년 전까지 홍콩 부동산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홍콩의 아시아 지점을 잇따라 설립했으며 홍콩 증시에서는 대형 기업 공개가 연이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후에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많은 외국인과 해외 기업들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이 홍콩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리막 홍콩 침례대 부교수는 홍콩은 이 과거에 중국과 서구 국가 간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현재 서구 기업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이 중국과의 거래도 기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홍콩 부동산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이 값비싼 매물을 내놓아도 구매자가 없어서 최소 20% 가격을 낮춰야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 부동산 재벌들의 순자산은 2022년 이후에 40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5천억 원이 감소를 했으며 이들은 자산 다각화를 위해서 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릉그룹의 토니 첸 전 회장은 부동산 부분에서 50년 만에 가장 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홍콩의 자산 가치는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부동산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 네거티브 에쿼티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소유주가 상환해야 하는 이 모기지 금액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 금액은 1,650억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UBS 분석가들은 올해 홍콩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5%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BRE 그룹은 홍콩의 사무실 공식률이 12월까지 17%에 이를 것이며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 10%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콩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웡 조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인해 재정난에 빠진 우크라이나가 국영 기업 등의 국유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3천여 개 이상의 국영 기업 등 대부분의 국영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예산은 러시아와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에 약 50억 달러, 하나로 6조 8,8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름부터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호텔과 대형 쇼핑몰, 광산과 화학기업 등 20개의 이 국유 자산을 경매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목표는 올해 최소 1억 달러, 하나로 약 1,377억 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소유한 3,100여 곳의 이 국영 기업 중에 절반도 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을 내는 곳은 15%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5개 기업에 지난해 투입된 비용은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비탈리 코발 우크라이나 국유재산 기금 대표는 전시 상황에서는 모든 지출이 신중하게 통제돼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족한 군비를 충당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키이우 중심에서 6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호텔 우크라이나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비탈리 코발 대표는 정부의 최종 목표가 국영 기업을 100여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즈의 전쟁으로 인한 이 위험성 때문에 국유 자산이 전쟁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국유 자산 매각 수익이 정부 유착 세력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현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워크 소식 준비했습니다.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부동산 임대 계약을 조정하고 또 새로운 CEO를 선임하면서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위워크는 190개의 사무실 임대 계약을 재협상하고 170개의 계약을 해지한 끝에 파산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 임명된 CEO는 상업용 부동산 업체 푸시먼과 웨이크필드에서 40년간 근무한 존 사토랍니다. 그는 데이비드 톨리 현 CEO의 뒤를 이어서 위워크를 이끌게 됐습니다. 위워크는 2010년에 설립돼서 세계 최대의 공유 오피스 업체로 성장을 했으며 한때 470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자산은 150억 6천만 달러, 부채는 18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지난해 1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존 사토라는 2019년 위워크의 기업 공개 실패와 또 이후에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5년 만에 4번째 상임 CEO로 임명됐습니다. 위워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다그룹 소식 준비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홍다그룹의 전기차 자회사가 19억 위안의 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다그룹은 전날에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련 지방 행정당국이 에버그란데 신에너지 자동차 그룹과 그 자회사가 요구대로 재무 실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계약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홍다그룹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부채는 3,280억 달러에 달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다그룹의 신에너지 자동차 부문은 15일 이내에 약 19억 위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관련 공장의 토지와 건물, 장비가 보조금 상환에 사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홍다그룹은 덧붙였습니다.
이 헝다그룹의 전기차 자회사가 처한 상황은 앞으로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5월에 인도한 항공기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1월에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결함이 발견이 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영향입니다. 특히 보잉이 주요 모델인 737 맥스는 지난달 19대가 인도가 됐는데 이는 4월보다 3대 많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5%나 감소한 것입니다. 1월에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9 항공기가 이륙 후 동체 문이 떨어져다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8일에는 페덱스가 운용하는 보잉 767 화물기가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착륙 장치 문제로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제작 과정에서 비상구를 덮는 이 패널에 고정 장치가 빠지면서 여러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보잉에게 제조 품질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생산 증대를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보잉의 항공기 인도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 제조사가 고객에게 비행기를 인도할 때 대금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인도량 감소가 재무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보잉의 신용 등급을 Baa3로 하향 조정하면서 상업용 항공기 부문의 어려움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내려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보잉의 신용 등급은 투자 등급이지만 더 하락하면 정크본드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보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보잉의 수주 잔고는 5,646대에서 5,625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한편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5월에 53대의 항공기를 인도했으며 이는 작년의 같은 달보다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에어버스가 인도한 항공기는 총 256대입니다. 마지막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의 기업 가치가 58억 유로, 약 8조 5,9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반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3배로 상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스트랄은 최근 6억 유로의 자본을 모집을 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스트랄은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중반에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으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큰 자본을 유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자본 조달 과정에서 주식 4억 5,800만 유로와 채권 1억 3,200만 유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미스트랄은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주요 협력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 조달은 실리콘밸리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용 AI 개발 자본 조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미스트랄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자금을 확보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스트랄은 설립 직후인 지난해 6월에도 1억 500만 유로를 조달했으며 이는 당시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자본 조달 중 하나였습니다. 그해 12월에 미스트랄의 기업 가치는 20억 유로로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자본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랄은 여전히 소규모 기업입니다. 프랑스의 45명, 미국의 10명, 영국의 5명 등 총 직원 수는 약 60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 약 75%가 제품 연구 개발 전문 인력입니다. 미스트랄이 개발 중인 AGI는 오픈 AI와 달리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스트랄의 AI 소스에 접근을 해서 시험을 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은 과연 개장 전에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태양광 동남아 공장 문 닫는다. 한국 기업의 반사수혜. 대표님 이 헤드라인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격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이 선거 기간에 들어갔는데 대선 기간에 들어갔는데 관련해서 지금 서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중국을 때리는 공약을 계속 내고 있고요. 트럼프가 얘기하면 바이든은 아예 그냥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더 강하게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이미 이제 관세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지금 한 50% 가까운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차지하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태양광 패널을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하나큐셀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들이 대거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다행히 중국을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에 이제 론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의 태양광 전문 업체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문 업체인데 이 론지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우회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차피 이게 중국 기업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태양광 업체 론지가 드디어 감산에 들어갔다.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생산 중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기지도 지금 일부 라인을 중단시켰고 론지가 이제 중국 현지에 보유하고 있는 공장들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생산 시설도 지금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태양광 패널의 공급 과잉 현상, 그다음에 중국의 거의 독점적인 지위가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백악관이 지난 5월 16일 날 중국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한마디로 중국을 제재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5.16 조치라고 지금 얘기를 일명합니다. 우리나라는 5.16이 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5월 16일 날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수입됐던 동남아시아산 패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지금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이제 수입하는 태양 패널의 면세 정책을 6월 6일부터 제가 이제 잘못했는데 6월 6일부터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면세가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거기서 만들어서 팔 이유가 없죠. 중국 론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관세 유예가 종료되고 나서 종료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미 행정 조치로 나왔기 때문에 5월 16일 이후에 많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발전 업체들이 태양광 패널을 좀 사재기를 했습니다. 이게 관세가 없어지기 전에 관세 폐지가 되기 전에 얼른 빨리 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많이 샀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또 지금 내놓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조치가 니네가 이제 면세로 사왔던 패널들을 6개월 안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관세를 부과를 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입한 업자들한테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고 소진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굳이 이거를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미국 내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에 전력난 관련돼서 굉장히 미국에서 핫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피부로 못 느끼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좀 수혜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중국의 태양광 공장이 동남아에서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렇게 뉴스를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키워드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키워드는 되게 단순하죠. 이제 뭐 태양광 사업이 우리나라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뭐 풍력이라든지 주가가 한동안 되게 안 좋았는데 그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은 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도 결국엔 미중 갈등의 수혜를 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게 점점 확산되고 있죠. 뭐 바이오도 규제하겠다, 뭐 조선도 규제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지금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내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보면 이제 그 태양광 관세가 급증하면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또 보니까 뭐 유럽도 지금 중국의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 관련돼서도 아마 유럽에서도 중국산을 좀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를 좀 막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내 이제 태양광 패널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저가로 들여오던 중국산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차선책을 찾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안 지을 수는 없고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30년 정도를 그냥 뭐 거의 비용 안 들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금 비싸더라도 뭐 본인들의 이제 퍼스트솔라라든지 우리나라의 한화큐셀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뭐 포스트솔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화큐셀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네.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또 많을 것 같아요. 뭐 관련 부품이라든가 그 업종들도 따로 있을까요? 업종이 되게 없고요. 네. 이게 되게 단순하게 미국에 진출했던 회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의 자회사가 하나큐셀이거든요. 뭐 하나그룹에서 하나 회장님이 아드님을 하나큐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 해는 돈을 벌고 한 해는 못 벌고 했던 이유가 이게 중국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회사가 있긴 하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제재 얘기가 나오고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만 공장이 있고요.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기도 어렵고 IRA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고 또 미국 시장의 수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떨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하나큐셀로 진출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최근에 한 이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에 진출한 회사 중에 OCI가 이제 전통적으로 인천에서 원래는 이제 태양광 패널의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가지고 이 태양광 패널의 원료를 만들었는데 이 원료만 만들어 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한동안 주가가 되게 안 좋았죠. 단가를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에 진출해서 태양광 패널이랑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OCI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진출을 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는 OCI가 조금 더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솔루션과 OCI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래도 이게 좀 강하게 올라간다, 좀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날 때까지는 조금 보유하는 관점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중 무역 갈등은 아마 안 끝날 것 같고요. 예, 지금 점차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중국의 저가 물건을 사서 쓰는 게 사실은 물가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국을 키워주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중국을 계속 누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태양광이고 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뭐 CATL 관련된 뭐 2차 전지도 제재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산 전기차도 지금 관세를 100%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유럽에서도 50% 최대 48%뭐 이렇게 부과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더 재밌는 건 유럽은 메이커마다 또 다르게 부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근데 중국산을 부과를 하는 이유는 자국 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럽 내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중국산 저가가 들어오면 안 팔리겠죠, 본인 차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고 어제 뭐 일시적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돼서 제재되는 것들이 법안이 뭐 안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폭락을 했는데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국에서 나온 루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큰 기조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회사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투자는 이 제재와 관련돼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미국에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수출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일면 중에 하나가 워낙 그동안 태양광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질문인데요. 네. 하나솔루션이 현재 미국에 뭐 어느 정도 진출한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뭐 미국 시장에 몰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국내보다요? 예.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그거 말고도 유럽에도 진출돼 있고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도 이제 업사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서 아예 그냥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이걸 통째로 임대를 해주거나 파는 그런 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 좀 사활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물론 하나솔루션 내에 보면 일반 PVC라든지 이런 화학 그런 그 관을 만드는 PVC 일반 화학 제품도 만들지만 지금 하나 케미칼에서 솔루션으로 바뀐 이유 자체가 내가 발전에 관한 태양광 발전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사명을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기업으로서 이제 거듭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솔루션 그 불꽃놀이 가보셨나요? 네. 63빌딩. 네. 그리고 하나에서 개최하는 이런 골프 뭐 이런 거 가보면 그 골프 대회 이런 거 후원하는 골프 대회 가보면 태양광 관련된 전시품을 계속 전시해 놓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몇 년 됐죠. 그 얘기는 하나솔루션이 그만큼 진심이다, 하나그룹이. 예, 물론 단순히 하나가 원래 화학을 만들던 회사였죠. 네. 예, 그 화약을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는 태양광 친환경 회사로 지금 거듭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패널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만 좀 막아준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혜 업종 한화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큐브 엔터테인먼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큐브 엔터테인먼트 한마디로 여자 아이들 활동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제가 이전 리포트를 할 때 VT를 다루면서 한 번쯤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큐브 엔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현재 동사를 대표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스메틱 사업, 예를 들면 VT 말씀할 수 있고요. 태국 프리미엄 과채 주스 브랜드 팁코를 독점 수입하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사업까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지분을 보자면 사업 부문은 엔터테인먼트가 대략 절반 이상 56.7%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코스메틱, VT 코스메틱이 40%, 그 다음으로 유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코스메틱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자 아이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아마 이렇게 가요를 조금 많이 들어보신다면 여자 아이들의 노래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매출이 2019년 298억 원에서 2023년 807억 원까지 지난 4년간의 연평균 28%가 넘어가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매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이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의 굉장히 큰 흥행이었는데요. 이 18년에 데뷔했던 여자 아이들은 22년 3월에 이 톰보이가 인기를 끄면서 K-팝 스타로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이 톰보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꽤나 자주 듣던 노래인데 톰보이가 16시간 만에 이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했고 뭐 멜론이라던가 지니 이렇게 뮤직 차트에서도 1위를 석권을 할 만큼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면서 이 큐브 엔터의 흥행 그리고 이 수혜를 석권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앨범 2를 발매한 데 있어서 올해 7월에 또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월드 투어 공연 계획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 올해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매출액이 1,065억 원으로 30%가 넘게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앨범 2가 앨범명인데요. 슈퍼 레이디로 이게 한터 월간 주간 차트를 1위를 다 석권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인데 이 앨범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흥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 이렇게 여자 아이들은 계속해서 앨범을 내면 낼수록 계속 1등을 하고 있다. 이 포인트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인 보이그룹 데뷔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IP로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4월에 5인조 보이그룹 나우 어 데이즈가 데뷔를 했습니다. 나우 어 데이즈는 그룹 펜타곤 이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8년 만에 데뷔를 시킨 이 보이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만큼 외모 그리고 실력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이그룹의 특성상 이 여자 팬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이 팬층 문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우 어 데이즈는 신곡 발매 3일 만에 4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데뷔 7일 만에 더쇼라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1위는 아니지 않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1위 후보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데뷔한 지 몇 년이 지나야지만 1위 후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자리인데도 1위 후보까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타이틀곡 우위 같은 경우에는 공개한 지 5일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하면서 팬덤 형성이 기대가 되는 그룹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걸그룹은 조금 대중성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고요. 보이그룹은 탄탄한 팬덤층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그룹에 대해서 이 팬덤층을 제대로 확보만 하기만 한다면 정말 계속해서 관련된 아이템이라던가 앨범 아니면 굿즈 같은 곳에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엔터에서는 그 관련된 아이템 그리고 사업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만약에 나우 어 데이즈가 탄탄한 팬덤을 상상하게 된다면은 큐브 엔터에서는 그 관련된 사업을 더 넓힐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우 어 데이즈가 우위라는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냈는데 무려 조회수가 1,507만 회를 달성을 했습니다.
신인 보이그룹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들 정도로 흥행을 한 만큼 또 사실 요즘에는 아이돌 시장이 굉장히 포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포화가 된 만큼 대형 기획사에서 푸시가 들어가는 아이돌은 어느 정도 흥행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부분 한번 포인트 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아티스트이자 핵심 IP가 이 여자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우어데이즈는 아직까지는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아직 팬덤층이 탄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이 여자 아이들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IP 리스크가 중장기 성장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흔들리게 된다면 큐브엔터의 이 성장세에도 조금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우어데이즈가 본격적인 팬덤이 형성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앨범을 한 장을 낸다고 해서 바로 팬덤층이 생성이 되지는 않고요. 한 장, 두 장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노출이 됨으로써 팬덤층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들의 재계약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자 아이돌로 인해서 수혜를 크게 입을 종목인데 그로 인했는데 재계약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또 반대로 수혜를 전혀 입지 못할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일 IP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 아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출이 없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우어데이즈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가 추가적으로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을 한다면 동사 리스크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당장 지금으로서는 여자 아이들이 한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이 동사의 타격은 크게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의 7년, 마의 몇 년이라고 이 아이돌의 재계약 기간은 사실 몇 년마다 이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재계약 기간만 넘어선다면 꾸준하게 행보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다면은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면에서는 중국 태양광 동남아 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리포트에서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승부주의 힌트부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제공될 예정이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